제가 아까 이제 운남성의 선비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운남성 소수민족, 그러니까 운남성을 잠깐 어떤 이제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성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인구 대비로 하면은 한 26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26개 정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소대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55개 민족이라고 했는데 55개가 거의 다 호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림 보시면 다양한 민족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민족은 이제 그 티베트 장족 달라이 라마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 중간에 보면 두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백족입니다. 백족. 백족은 이제 그 대리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대리라고 하는 도시 이름인데 이 대리는 대리석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 대리석이 나다 보니까 이 백족 사람들의 생활 그 문화가 어떤 일이 있냐면 대부분 다 대리석을 이용한 생활용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침대도 대리석이고 식탁도 대리석이고 의자도 대리석이고 잔도 대리석이고 그만큼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 대리석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민족이 대리 민족이고요. 그 옆에 있는 요 두 할머니처럼 보이는 분이 이제 그 나시족입니다. 제가 이 나시족을 이제 타켓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 두 분이 나시족이고 여기 징포족 또 여기는 이제 와족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인 네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와족. 이 와족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운남성에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와족의 그 피부 색깔이 다른 민족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새카매요. 좀 검은 찝찝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민족처럼 보이는데 이 와족은 1949년 중국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운남 지역에서 굉장히 전쟁도 많았고 부족 간에 민족 간에 그런데 이 와족은 인육을 또 먹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민족인데 지금은 그런 민족에게 선교사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죠.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소수민족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거 누가 이렇게 했죠? 안 지워지네, 맞죠? 예, 그냥 해야 되겠네. 자, 지금 지우개로 가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형성을 지금 운남성에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잠시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중국 역사는 최초의 상하은 이런 그 시대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이 이제 요 상조 시대의 그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사실은 뭐 부족 개념도 아니고 시적 단위의 그냥 그런 개념이었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 점점 시적을 벗어나서 부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중국의 중원, 여러분이 서안이라든지 이 황하강 중심으로 초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불어나고 또 힘 있는 국가, 부족들에 의해서 이제 자꾸 싸움을 통하고 또 싸움 때문에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리면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중국 중원에서 남쪽으로 이제 점점 내려오게 된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평지는 대부분이 힘 있는 민족들이 다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소수민족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지가 없는 산만 있는 고산지대가 있는 이 온남성으로 다 역사적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온남성에 왜 소수민족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느냐 역사적 배경에 보면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전쟁에서 지고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평지가 아닌 이런 산 속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남성에 이렇게 많은 소수민족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중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소수 단위로 시작이 됐던 것이 점차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시족, 부족 또 국가 개념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중원에 있었습니다. 중원에 있었는데 중국 땅에 보면 거기서 점점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평지가 없는 운남성 가장 변방 지역으로 다 이제 이동을 하게 됐던. 그래서 지금 운남성의 소수민족이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운남성 지도를 표현한 건데, 여기 이제 그 소수민족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별 얘기인데요. 여기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저기 한자 중국어로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만 잠깐 드리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쪽이 이쪽 예를 들면 지금 이쪽이 미얀마입니다. 이쪽이 미얀마인데 그 대부분의 그 선교가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미얀마 쪽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내륙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미얀마 쪽에서 성경도 번역이 되죠. 그래서 미얀마 쪽에서 처음에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민족 중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미얀마 지역 부분에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얀마 변경에 있었던 8개 민족이 운남성의 전체 복음화 기독교인의 8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변경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이제 그 소수민족들의 숫자입니다. 그냥 이해하시죠? 숫자인데 지금 이제 전체 인구가 한 4,600만 정도가 돼요. 온남 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 4,600만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됐죠. 그러니까 4,600만이라는 게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온남성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의 3, 4배가 되는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 3, 40개 성 중에 하나인데 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무려 면적 자체도 3, 4배 차이가 나고 인구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안에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민족별로 보면 가장 많은 민족이 이족입니다. 이족이 500만 인구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중국이 약 7, 800개 정도의 민족을 유사 어떤 그룹들을 묶어서 55개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족이라고 하는 인구가 500만이지만 이 이족 안에는 실제로 100여 개 이상의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족이지만 지역에 따라 복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복장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몰라요. 그만큼 지파별로 다양하게 살고 있는 것이 운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AAP에서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본부가 세워지고 한참 3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입양운동들이 교회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교회를 동원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선교지의 한 민족을 입양을 했는데 그냥 입양에 관한 상황만 입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와보니까 예를 들면 이족을 입양했는데 이족을 품에 안고 이 운남성에 와서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한 이족인데 100여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입양 운동의 단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교회가 500만 인구를 대상으로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리입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한 도시 안에 뭐 조그만 도시 안에서도 수백 개 교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 교회 한 선교사가 500만 대상으로 종족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백족 같은 경우도 150만, 그러니까 대부분 100만 정도 이상, 70만 명 이상 이 대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일평생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종족 선교를 할 때에 분명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갖고 종족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족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지파나 지계나 언어권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두롱주, 동롱주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은 적은 족속이 지금 사회 형태가 중국이 21세기를 전 세계에 끌어가는 아주 문화 자체가 원시 형태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에 그만큼 이 지역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평탄 사람들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냐면 그 가을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여름에는 비가 와서 길을 쏘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길을 찾을 수 속에 할 때 보면 이 강과 강 사이 이 내천 이런 지역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동농주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은 온몸에 문신을 해서 저녁에 보면 완전히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온몸에 문신이 얼굴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런 민족들이 이 운남성 안에 다양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언어권인데, 저것도 안 지나가네. 네, 언어권인데,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훑어서 넘어갈게요. 운남성의 많은 민족들이 각자의 언어 민족마다 언어를 갖고 있지만 큰 틀에서 몇 개 군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어계, 뭐 장동어계, 뭐 묘야어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군에 의해 보시고요. 이것이 이제 운남성에 있는 소수민족들, 종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입니다. 여기 문자들이 약 22개 문자들이 있는데 보면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뭐 상형 문자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영어를 거꾸로 쓴 것 같은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 문자들이 다 민족마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문자를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한 민족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의 속치고 그래서 성경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이족이라고 해서 아까 500만이지만 이족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족 성경이 하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족 안에 여러 지파가 있기 때문에 지계가 있기 때문에 이족 성경이 그 지계마다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렇게 문자들 이제 22종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종교 구성을 보면은 전체 소수민족들의 불교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소수민족들이 일찍이 중원의 한족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여러 큰 민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승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대승불교를 통해서 이 종교 형태를 가져가 있었던 민족이 있는가 하면 또 소승불교. 그러니까 따이주 같은 경우, 따이주, 태족은 이제 태국 민족하고 같은 것입니다. 국가 개념에서 중국에 있는 것이지 원래 이 태족은 태국하고 국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가로 국내에 중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언어는 50, 60%가 다 소통이 돼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승불교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염려하는 거 있지만 모슬렘들, 이슬람들이 이 운남성에서도 약 그 4%,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그 중국 역사를 보면 유일하게 한족이 아니라 두 개의 국가가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죠. 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징기스칸, 몽고족이죠.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때 몽고족 중에 회족인이 있었는데 회족 그 장군이 원남성에 내려서 지배를 하면서 회족 모슬렘이 처음 원남성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남성의 곳곳에 이슬람 사원도 있고 굉장히 이 지역의 그 중동 회교권에서
똑같이 우리처럼 그 회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온남성에서 굉장히 회교 선교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교 그 선교사들은 그 국가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게 회교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약 3.2% 정도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그 복음이 미얀마 쪽에서 이제 유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미얀마 쪽에 있는 국경의 소수민족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민족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경포, 징포원, 뭐 와원, 그다음에 라오원, 그다음에 미아원, 그다음 리수원, 미아원, 따이원. 그러니까 이건 태족 그 성경이고 노족 성경이고 그다음에 리수족 성경이고 이건 아까 제가 인용 먹었던 와족 성경이고 또 라브족 성경. 이 성경들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누가 했냐면 사실은 100여 년 전에 여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번역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팀들이 들어와서 팀 사역을 통해서 이 성경 번역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스펠 레코딩 같은 데서 들어와서 번역뿐만 아니라 녹음을 해가지고 카세트의 녹음으로 이 성경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카세트와 함께 녹음기, 소형 녹음기를 이렇게 보급하면서 자기 민족어로 된 복음들을 직접 문자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는 작업들을 제가 아까 서교 단체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지역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서구 단체들이 와서 가스펠 레코딩부터 시작해서 GBT 성경 번역팀들부터 시작해서 의료 선교들, 외국의 유사한 단체들 다 모여서 일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됐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번역들이 이제는 중국 정부가 삼자교회에서 공식 등록된 삼자교회에서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식 상의해서 출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민족들에게 이 성경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 보면 선교사가 있습니다만 리수족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의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종족 선교를 위해서 이미 서구단체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소수민족들 종족 선교를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서 전문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이런 기본 원리는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역적 민족 접근입니다. 이건 물론 국가나 종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사역했던 지역을 근거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지역, 한 성을 놓고 보면 거의 뭐 5천만, 4,700만 정도의 인구입니다. 이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민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백 개의 그 민족들을 유사민족들로 집약해서 만든 민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그 민족 안에 다양한 지계들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그 지계 중에서도 내가 어떤 지역으로 그 지역에 있는 민족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족 선교를 한다고 해서 이족을 타겟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이족이 한 도시에 모여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족이 한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온남성 전체 한국의 3-4배가 되는 전 지역의 이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도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족이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지역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깝게 소화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들어가야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우 그래요. 내가 한국에 살면서 서울에 살면서 부산과 뭐 대구와 뭐 전라도 뭐 어디
저기 뭐 통영과 이런 쪽에 사역지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면서 얼마큼 가겠어요? 1년에. 선교지는 더더욱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한국이야 뭐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운남성 같은 경우는 고산지대잖아요. 2000m, 3000m, 4000m 여러분들 2500m만 올라가도요 호흡이 가빠요. 그래서 그 리장 이후에 나시족 이후에 타켓 저기 그 장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3000m 이상인데 거기 가면요 제가 잠을 자도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뭐냐면 호흡이 곤란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양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족 타켓으로 가지만 그 종족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의 바운더리를 먼저 정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로드맵을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물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한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선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내가 언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로드맵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선교사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프로젝트로 이 민족을 접근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20년 프로젝트로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5년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서 5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10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15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20년 프로젝트니까 20년 뒤에는 반드시 선교를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출구가 스스로에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냐고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민족 선교는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뭐 만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환경 주시는 대로 뭐 누가 도와달라면 도와고 이런 선교를 하지 마시고 집중과 선택의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종족 선교는 여러분들이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뭐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전도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 한돈 팔지 마시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한 민족과 타켓을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효과적인 결과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총체적 사역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21세기 사역, 특별히 종족 사역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선교사 혼자 나가서 다 할 수 있었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함께 하지 않으면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종족 선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족은 아까처럼 언어가 다르고 그들이 살아온 환경, 문화가 다르고 특별히 종족들은요 대부분 도시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 지역이 다 다양하지만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주민족보다 다 변방이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는 지역에 다 살고 있는 게 민족 종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단순한 개념에서 가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어요. 선교사로서 역량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다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 그 대상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팀원들을 구성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큼 동원을 통해서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과도 여러분이 협력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민족이나 종족들은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게 문맹률도 높고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그들이 뭐 자생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립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을 총체적인 팀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야 돼요. 문맹률이 높은 경우는 누가 가야 돼요? 교육의 전문가가 가야 되고 농업 기술을 통해서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놓고는 선교사들이 언제까지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계속
여러분들 저기 재정 지원하겠어요? 그건 자립이 아니잖아요. 자립을 시키려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생산력 있는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지원을 마련해야죠. 언제까지 선교사가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그룹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룹들이. 저는 20년 프로젝트로 어떤 그룹들과 일을 했냐면 사실 12명과 했어요. 그런데 6명은 누구냐면 우리 GMS 선교사들이었고 나머지 6명은 평신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평신도에는 의사도 있었고 농업기술자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고 컴퓨터 선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헌신해서 의사도 다 개업 때려치고 온 거예요. 함께 한다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효과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선교를 하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원들, 자원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제는 전문인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의 6가정은 GMS 선교사들이었잖아요. 그거는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또 리더십을 세우다 보니까 훈련들이 필요하고 신학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신학 프로그램을 함께 6가정이 공동으로 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 아니라 다 공동 사역으로 자기네 파송교회든 후원교회든 다 자기 사역으로 다 보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팀 사역하지 않으면 지금 시대는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집중하라.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해 오셨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저런 사역을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온갖 다양한 사역을 내가 다 해야겠다고 혼자 사역을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효과 하나도 없죠. 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저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우리 시대의 선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맡으셔서 하셔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다른 선교사나 다른 평신도가 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팀으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뭐 선교사라고 내가 뭐 저기 목회자 선교사라고 뭐 사역도 하고 뭐 농업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뭐 온갖 잡다한 거 다 하면 여러분들 얼만큼 여러분들 피곤하겠어요? 잘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역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역을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일 하지 마세요. 내가 일하는데 누가 이런 사역도 필요하다.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타켓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져간다면 다른 사역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역을 향해서 계속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가셔야지 이것저것 저것 해보십시오. 절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시족을 제가 입양했습니다. 나시족을 20년 프로젝트로 접근했는데 이 나시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6년 전에 시작했을 때 미전도 종족입니다. 통계로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됐던 민족이었고 운남성 중에 리장이라고 하는 곳에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27만 명이었고 뭐 종교는 동파교, 남화교, 도교, 원시종교인데 제가 아까 그 접근할 때의 지역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당장 보시더라도 27만 명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시족 27만 명. 자, 내가 나시족 선교를 한다. 27만 명 여러분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얼만큼 이 27만 명을 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27만 명의 민족이지만 내가 정말 팀사역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나시족이 어떤 민족이냐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나시족 노인들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보면 이 앞에 저기 모습이고 두 번째 중간에 보면 뒤에 7개 원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이 등에 이거는 이제 치싱 위에 따이라고 해서 7개인데 이 7개를 그러니까 상징을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건데 이 7개가 뭐냐면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족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놀고 먹는 스타일이고 여자들이 그냥 아침 내내 종일 일하는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뒤에 이 7개의 의미 상징의 이 옷이 이 의미가 달려있는 이유는 이 여자들은 새벽에 북두칠성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보고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 늦게 또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보고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그만큼 이 어떤 유목민족으로서 일을 하는 그런 상징을 표현해서 이 뒤에 이 양의 가죽인데요. 그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앞면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앞에 여기도 2개 큰 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더 큰 원. 이거는 해와 달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징적인 의복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3번째 이것이 이제 이 나시족이 믿는 동바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 동바교는 사실 나시족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지만 이 동바교는 라마 불교와 도교를 혼합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족은 지금도 상형문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인데 상형문자. 그래서 이 동바경 자체가 다 상형문자로 되어 있어요. 글이 아니라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동파경은 이 나시민족들의 정신과 문화와 역사와 뭐 천문학, 의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경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파교의 교주, 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파가 최고의 정신적 지주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 지주를 모시고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즐거운 일, 나쁜 일, 어떤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병 들고 이런 축하할 일 있으면, 동파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부타는 거예요. 그런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민족입니다. 동파이고.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인정이 됐죠. 그런데 이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동파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은 못 읽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많은 그 돈을 투자해서 연구원들 학자를 이곳에 보내서 동파들이 이 그 상형 문자를 읽어내는 발음을 가지고 한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1,000권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 3분의 1밖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파들이 만약에 죽게 되면, 동파가 한 사람이 아니면 몇 명이 있는데 죽게 되면 이 문자는 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문화학적으로 굉장히 문화적으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 지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집행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성 같은 게 있는데, 이 나시족이 살고 있는 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이 아니고 성벽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부분 성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성 보면 다 성벽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일하게 성인데 성벽이 없어요. 그 성벽이 없는 이유는 중국의 한자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시족을 지배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나무 목자, 한자 의미인 몫이에요. 몫이. 나무 목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 목자에 테두리를 집어넣으면 한자가 돼요. 한자로. 그러니까 나무 목자 여러분 아시죠? 예. 나무 목자에 거기에다가 네모 입구자를 겉에 쓰이면 그 글자가 한자로 보면 쿤자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목자 성을 갖고 있는 지배계급이 성벽을 두루 치면 한자는 문자 개념이 크잖아요. 의미가.
성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나무 목자에 성을 치면 어렵다라고 하는 한자적인 개념 때문에 유일하게 중국에서 성이 없는 성이 바로 리장성입니다. 이것도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성이었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오른쪽 그림이 모소적입니다. 여러분, 나시족 중에 특이한 것이 상형 문자도 있고 뭐 이렇지만 더 특이한 게 이 모소적은 여러분 잘 아는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들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들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모계사회 모소적이 나시족 안에 몇 개 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런데 나시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모소적이에요. 근데 이 모소적은 지금 뭐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 여자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도도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재산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나도 성을 엄마 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힘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이런 지역은 누가 가서 성교를 해야 될까? 남자가 여자가? 남자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자. 그렇죠. 당연히 여자 선교사가 가야죠. 왜냐하면 이 모교사회 중심에서 남자 선교사가 가면은 제대로 이게 소통이 되겠어요? 무시당하는 그런 족속인데.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소적 지역에 가면 아직도 생활 그 문화나 환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나시족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시족의 상형문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 가면 한자가 있고 이 상형문자가 있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 개의 그 문자를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나시족의 상형문자인데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사람 모양이 있잖아요. 언뜻 보기에도 사람이죠. 근데 사람의 머리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없는 것은 남자고 있는 것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있으니까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예요. 근데 중간에 보면 이 세모처럼 뾰족한 게 있죠. 요거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와 여자 부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원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정의 부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 부부를 의미할 때 이 상형 문자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에 보면 머리에 있죠. 여자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조그만 사람이 옆으로 뉘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출생한다는 거예요. 출생.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아기를 낳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머리에 없어요. 남자예요. 근데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마치 칼처럼 뾰족한 거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거의 눕다시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시족들은 상형 문자를 사용해서 언어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들이 아까처럼 11,000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한 권마다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다 스토리. 처음부터. 한 권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시족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아까 나시족이 27만이라고 했는데 내가 처음 이 나시족을 대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27만 난 할 수 없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다. 아무리 내가 팀사역에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말 집중하고 선택했을 때에 어떤 방향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접근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도표는 나시족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큰 행정구역으로 보면 4개의 현이 있습니다. 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면급 정도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면급되는 이 지역을 사실은 이 커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7만 원. 그래서 제가 이 4개의 현을 중심으로 했을 때 4개 현 중에 서쪽에 있는 한 현을 커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살면서 뭐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도만 보면 가까울 것 같지만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 지역 속에 내가
1차적으로 부담을 갖고 해야 될 지역과 인구를 생각했을 때 전체보다는 서쪽에 있는 10개 향을 내가 커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나시적 중에 서쪽에 있는 한 현을 커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제가 장기 로드맵을 20년 프로젝트로 로드맵을 세웠어요. 5년마다 세웠는데 큰 틀에서 보면 1996년에 실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5년마다 이제 로드맵을 세웠는데 초기 5년은 개척을 하는 겁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리서치하고 또 그 지역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선교사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첫째가 리서치죠. 그 지역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무언가 전략이 나올 수 있고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리서치를 잘 안 해요. 그냥 뭐 성경 보고는 할 때 리서치를 하지,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연결된 지역만 가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겟을 정한 지역이라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다 다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뭔가의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었지만 제가 초기 1년에 6개월은 집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 지역을 돌아다니느라고 정말 이 지역을 땅으로 밟았어요. 제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은 뭐 2,500, 3,000m 되는 지역이라 마을이 뭐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지인들과 함께 정말 이 지역을 산을 타고 강을 넘고 정말 6개월을 이 지역을 흩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지역에 어떤 게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스케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서 뭐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 일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샅샅이 뒤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보가 돼요. 여러분 외국 선교단체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알았어요? 제가 운남의 외국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졌던 선교단체들, 유사단체들인데 그들에게 내가 놀라운 건 뭐냐면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의 전략을 얘기하면요.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리서치예요. 리서치를 하지 않고는 사역을 투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리서치예요. 그런데 그 리서치 팀들이 있었는데 저하고도 많은 이제 정보 교환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1년 내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리서치 된 거를 다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본번 보내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종족 선교를 하면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일평생 선교에 헌신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이 제일 먼저 교회 개척이 필요한지, 어느 지역이 복음이 먼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자료로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척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차 되면은 결국은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느 교회 지역의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그러면 누군가의 리더십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리더십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년 차 되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지역마다 세워지는 리더십들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개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숙기 2학년 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리더십에 의해서 자립시킬 수 있도록 재정뿐만 아니라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나 선교사 중심에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현지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양의 절차를 여러분들이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마지막 단계는 존중해줘서 그들의 결정하고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지 이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지고 내 명령에 따라 내 권한에 따라 내 말 따라 움직이는 선교가 되면 안 되고 15년 차 이상이 되면 이제는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지 않으면 절대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로드맵을 큰 틀에서
하시고 하셔야 되고 저는 감사하게도 17년 만에 이양을 하게 됐어요. 17년.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큰 로드맵을 잡으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첫 번째 그 개척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리서치, 지역 연구, 자료 수집, 정보 공유. 여기는 단순히 땅 밟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들, 또 그 사람들의 문화, 생각들, 그 다음에 생활, 그 다음에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그 지역에 얼마큼의 보고마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미 그 현지의 현지인이 됐던 아니면 어떤 선교 단체가 이미 들어와서 일을 하든 여러분들 선교적인 측면에서 정보도 다 캐치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중복 투자가 되고 그 사역자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역 정보뿐만 아니라 선교 측면에 있어서도 사역자들이 이미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공유하고 만약에 다른 단체와 연결해서 일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앞으로는 협력 체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두 번째는 전략 기반 구축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10개 지역을 정했어요. 한 지역 안에 10개 지역을 정했는데 제가 이 10개 지역을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결국은 제가 리서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10개 지역을 계속 이제 복음의 접촉점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복음만 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창의적 접근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제가 아까 팀 사역으로 전문인 선교사들을 활용했던 것은 뭐냐면 매년마다 이 10개 지역을 돌아가면서 의료팀을 운영했어요. 의료팀은 단순하게 하는 의료가 아니라 정말 동원을 해서 팀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의료팀이 왔는데 여기 의료팀에는 의사도 있지만 여기는 미용실 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들 케어하는 아이들 팀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느 팀이 온다고 열게 되고 그냥 팀 받아서 뭐 가이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팀으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고 오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개의 지역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단기 팀을 했는데 저는 저희 그 땅밟기 하는 팀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땅밟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사역과 연관된 단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그 단기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역에 연관된 팀을 통해서 사실은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역을 하면 한 지역에서 일주일 사역을 하면 한 1,500명 이상이 와요. 진료받으러. 그러니까 며칠, 그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2, 3일씩 일이 있다 그러면 2, 3일씩 짐 싸들고 와가지고 진료 한 번 받아요. 그분들은요, 21세기 살아가지만 진료를 혜택을 못 받아요.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사가 있다 그러면 뭐 먼 곳에서부터 와요. 하루 이틀 걸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진료하면 1,500명이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의사하고 연결해서 진료를 하고 뭐 약 주고 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이 의료 진료를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향후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접촉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의료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대부분의 경우 통역자 하나 세우고 의사들하고 바로 와가지고 통역시켜가지고 상황이 어떠냐 해서 뭐 약 주고 보내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역은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하나의 단계를 마련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의사한테 와서 통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쪽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사람의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지금 아픈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게 했어요.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현지 리더십들에게 맡겼어요. 그럼 현지 리더십이 먼저 필터링 합니다. 이 사람이 주소가 어디고 가족이 얼마큼 되고 그 다음에 병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의사한테 오면 의사 통역하는 통역자가 그거를 통역을 해서 진료를 해서 약을 처방해서 줍니다. 그러면 진료는 형식적으로 다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진료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팀이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역할은 그 용지에 썼던 그 내용을 결국은 선교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의 주소와 이름과 마을 저희들이 사역자하고 찾아갔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찾아가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뭐냐면 한 번 봤던 얼굴이고 내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하루 이틀 교제하고 또 저희들이 가면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왔다 그래요, 의사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는 뭘 가져가면 저희들이 꼭 가져가는 게 있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회충약하고 비타민은 꼭 가져가요. 그럼 그걸 줘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거 먹고도 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소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현지 사역자들이 방문을 해서 때가 되어서 복음의 접촉점이 되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실제 뭐 있었던 얘기니까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마을에서 일주일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돼서 70명이 성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단기 선교라는 게 그냥 오신 선교사, 오신 그 팀들 또 그분들에게 뭐 동기부여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기 팀들이 긍정도 있지만 부정도 너무너무 많아요. 돌아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처럼 집중과 선택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려면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단기 팀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효과적인 열매를 맺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10개 지역을 매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선교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선교사와 한국교회가 하지만 실제 그 일을 진행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현지 리더십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립이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단기팀 운영할 때도 제가 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진료하는 그런 과정도 좋지만 저희들은 그 진료 목적도 있어 진료를 하지만 또 어떤 팀을 데려갔냐면 미용팀과 그 아이들 전문 팀을 데려갔어요. 근데 그 팀들이 따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1,500명 한 하루에도 몇백 명이 줄 서요. 그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줄 서서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보면 그 온 사람은 어떻게 하루 종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진료를 받으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애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애들이 부모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줄 서 있을 때에 그 애들을 향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팀들이 구성이 돼서 진료받을 때의 아이들을 옆에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젊은 청년들이 묻더라고요. 뭐 의사, 의료, 뭐 그것도 없고, 뭐 미용도 없고, 뭐 그러더라고요. 와라, 청년들도.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뭘 했느냐. 여러분, 그 산속에 있는 민족들은요, 이 머리들을, 제가 중국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거의 그냥 기름이 잘잘 흘러요. 그러니까 머리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런데 미용팀들이 이 진료를 쓰면서 이렇게 쫙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미용실도 운영을 해요. 이발소도. 그러면 기다리던 사람이 이제 이발을 하러 와요. 여성도 오고 남성도 와요. 그러면 그걸 사전에 이제 교회에서 2, 3개월부터 뭐 마리깡 뭐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하면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도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청년들에게 뭘 맡겼냐면 그걸 해주면 뭘 해줘야 되냐면 머리를 감겨줘야 돼요. 청년들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어떤 임무를 줬냐면 너희들이 유일하게 그 사람들의 머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에도 문제가 되나. 그 청년들이 막 이가 튀는 그 상황 속에서 머리 감아주면서 머리를 손에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더 젊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단기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근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게 원래 하루 줄 강의인데 지금 아쉽네요. 하여튼 봅시다. 자, 이런, 예.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0개 지역을 여러분 리서치하면서 이미 포진되어 있는 현지인들이 있어요.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잘 교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단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이제 훈련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구축하셔야 되고, 또 총체적인 성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인 그룹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동원하고 자원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입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동원하셔서 그들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역지 배치 및 교회 개척 사역이죠. 자, 5년이 지나면서 리서치가 끝나고 이제 10개 지역에 사역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훈련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10개 지역마다 아무런 복음을 믿었던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10개 담당의 리더십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개 사역자들 배치하고 그 사역자들 통해서 또다시 아까처럼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가운데 또다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팀 선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훈련 과정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총체적 성격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향후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요. 제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 제가의 역할도 있었지만 6분의 평신도들을 동원했던 이유는 의사는 의료행위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그 교회가 자립한 위해서는 농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생산력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농업 기술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팀으로 합류를 시켜서 그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자립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언제까지 그들을 담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뭐 한국교회 동원하고 뭐 그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자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립을 시키려면 자립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땅을 이용해서 가장 이 생산력이 있을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쳐줬고 또 한 가지는 이 양 새끼들을 분양하는 그래서 한 가정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두세 마리씩 무상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반드시 줬던 양의 숫자를 반환하라고 해요. 그럼 2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주었던 양, 염소 이외에 새끼, 치든 뭐든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 생기게 돼요. 그럼 다시 받은 거를 다른 가정에게 주고 그럼 생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이런 재생산의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아무리 세우고 리더십을 세워도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는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평신도 동역자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10개 지역의 복음화, 그러니까 10년, 15년 차잖아요. 이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사역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한 지역의 사역자 밑에 또 다른 중간 사역자들이 생기고, 교회들이 개척이 계속되니까 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15년 차쯤 되면, 여러분 이제는 선교사 중심의 이 신학 교육이나 성경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현지 리더십들이 참여를 해서 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네 민족이나 자기네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그 전환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계속 선교사가 훈련의 과정을 계속 잡고 있으면 나중에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들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교는 교회 개척이잖아요. 계속적인 교회 개척들. 계속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17년 동안 그 교회 그 10개 지역에 교회 개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57개가 나오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런 그 일들이 현지인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사역의 자립화와 동시에 이제 리더십에게 이양하는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들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제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1단계까지 5년차 연구 끝났고 선교 대상자 정했고 의료봉사로 5,300명 정도 됐고 훈련 사역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사역에는 나시족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족을 아예 교회에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 집중하고자 해서 모든 재정과 기도와 선교 작업 도구를 이 민족에게만 타켓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팀 구성을 전문인 이 시기에는 5가정을 했었고요. 성경학교 2년째 운영했고 배척을 통해서 이때 한 39개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때는 리더십 팀 사역을 전문화시켜서 6가정, 그 다음에 GMS 멤버십 6가정에서 12가정이 팀 사역이 이루어졌고 성경학교에서 신학교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또 리더십 2항, 지역사회 CDP, 의료, 아동. 그러니까 CDP 사역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장학금 내주면서 계속 성장시키는 건데 이 성장시켰던 아이들이 지금 유치부부터 국민학교부터 장학금 내줬던 애들이 이제 대학 졸업해서 사역자로 목사로 안수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초기부터 리더십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없었던 17년 사이에 지역마다 세워졌던 성경학교와 신학교 정식 프로그램이 됐고 저희들이 세웠던 성경학교, 이 나시점이 세웠던 성경학교가 결국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인정받는 성경학교로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게 선교사가 출발을 하지만 결국은 정부에서 인정받는 학교로 지속적으로 가야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리더십을 이양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리더십을 이양할 때 교회 개척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리더십이 세워져 있는가?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훈련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 부분의 이 부분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획일적인 사역 형태는 지향해라. 제가 서두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집중 선택하십시오. 그냥 일반적으로 선교사님이 하는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역과 여러분들의 로드맵과 여러분들의 선교 대상에 맞는 명확하고 정확한 그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하셔야지 누가 이 사역을 했는데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그 사역도 갖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그 선교 대상에 맞춰진 선교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 중복투자하지 마라. 똑같은 일 하지 마세요. 한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똑같은 일을 해요. GMS 선교사들이 20명, 30명 한 도시에 있으면서도 똑같은 사역을 해. 다 성경학교 사역한대. 다 제자훈련 사역한대. 여러분 이거 시너지 효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성교예요. 성경학교를 한다고 한 도시에 멤버들이 모여서 함께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런데 다 혼자 해요. 혼자. 획일적 사역하지 마세요. 선교사들 가면 다 신학교 사역한다고 다 훈련 사역한다고 그리고 교회 건축 자유롭게 하는 데는 무조건 가면 다 교회 건축만 해요. 교회 건축만 하면 뭐예요? 세 번째, 물질 위주 사역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들 제일 위험스러운 거예요. 대부분 가면은 물질, 돈 가지고 이 관계를 갖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사역자 만들다 보면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연결하고 막 이 재정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센터를 건립해도 뭐 해도 다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선교사가 거기에 그냥 신경 쓰다 보니까 다 재정 관계가 돼요. 현지인들과. 그러면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주의 사역하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가능한 빨리 자립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선교사 중심의 물질 중심 이 사역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너 되지 마세요. 많은 선교사들 실수가 뭐냐면 다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제자 만들었고 사역자 만들고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목회했고 그 다음에 계속 끝까지 이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오너가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해요.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교하지 마세요. 선교사는요 가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지인들을 세워서 현지인들이 장차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협력자, 동역자지 여러분들이 오너가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양 부분을 정확히 미리부터 생각하시고 가셔야지 은퇴 나이가 됐는데도 이양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역에 정직하게 하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책무. 여러분 재정 책무, 사역 책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멤버십이 되면 GMS 멤버로서 지켜야 될 사역 책무 또 재정 책무가 있는데 제발 여러분들 책무 부끄러움 없게 하세요. 사역 과장되게 보고하지 마세요. 재정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활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정말 성도들이 눈물로 헌금한 그런 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일들 때문에 선교지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책무, 사역 책무, 교회라든지 여러분들 파송교회라든지 본부에 여러분들 과장되게 보고할 필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 그래요. 그거 좀 뭐라고 안 해요. 뭐 조그만 거 하나 해가지고도 무슨 과장되게 뭐 왕성하게 일하는 거죠. 재정도 분명히 목적 헌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생활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책무, 구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고요. 여러분 정확한 이해, 접근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종족이라는 개념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의 지역적 종족을 결정하셔서 하셔야 되고 총체적인 선교 전략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원들을 동원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멤버십을 갖고 있는 GMS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인들을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원하시고 하셔서 다 하세요. 제가 아까 6가정 전문인들 의사도 있고 뭐 선생도 있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헌신했냐면 그분들이 단기팀으로 왔어요. 매년. 단기팀으로 와서 의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헌신하다가 결국 다 자기 거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팀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는 가장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다. 향후 성취된 일을 기대해요. 저는 이 두 문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남은 과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정말 위대한 시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자부심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세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현지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영혼들이 1년, 2년, 3년 뒤에는 그 나라의 복음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겨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어요. 선교는 이론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놀라운 효과를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